할아버지 언제 치워버릴 거야? 나 이번 달 안에 에르메스 백 사야 된다고. 78년을 살면서 제 손녀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서 뉴스를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거든요. 새벽 2시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일어났는데 며느리 은정의 방에서 제 손녀 수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만 요양원 보내면 우리 완전 자유잖아. 나 스위스 유학도 가고 명품도 마음껏 살 수 있고.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이게 제가 그렇게 아껴온 손녀의 목소리라고요? 어릴 때 제 무릎에 앉아서 할아버지 사랑해요라고 말하던 그 아이가. 그런데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며느리 은정이 대답했거든요. 맞아. 여름휴가 끝나면 바로 요양원 보내자. 강남 아파트 팔면 28억은 나와. 수빈 유학비, 명품 다 해결돼.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차가운 칼로 가슴을 후벼 파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아온 재산이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 눈에는 그저 숫자로만 보였던 거예요. 저는 숨을 죽이고 복도 벽에 귀를 바짝 댔습니다.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럼 나 파리 여행도 가는 거지? 친구들한테 벌써 말했는데. 수빈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마치 이미 정해진 일인 양 당연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집 팔면 25억은 남아. 할아버지 연금으로 요양원비 내고 나머지로 우리 새 인생 시작하는 거야.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제가 35년간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홀로 지켜온 집, 그 모든 게 그들에게는 그저 탐낼 대상이었던 거예요.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복도 벽에 기댔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은정과 수빈의 대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도 동의한 거지? 물론이야. 회계사니까 계산 다 해봤어. 할아버지 연금이 월 250만 원, 예금까지 합치면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생각했어요. 내가 이 가족에게 짐이었나?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흘렀죠. 처음엔 혼자 사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넓은 집에서 혼자 밤을 보내는 게 얼마나 적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들 지훈 가족이 함께 살자고 했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매일 아침 손녀 수빈이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하던 모습, 며느리 은정이 아버님,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다정하게 물어보던 모습, 그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건가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손녀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 언제 치워버릴 거야? 이게 바로 제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었어요.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아이들의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봐왔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자상한 할아버지, 다정한 아버지 행세를 했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은정이 친구들을 집에 불렀어요. 저는 제 방에서 책을 보다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들린 은정의 목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언니들 어때? 이 집이 바로 28억짜리야. 시아버지만 요양원 보내면 바로 우리 집이야. 강남 한복판 아파트인데 완전 대박이지? 친구들이 감탄했어요. 와, 은정아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아직 정정하시잖아. 그냥은 요양원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때 은정이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거 별거 아니야. 깜빡하는 거 몇 개만 부각하면 돼. 내가 대학병원에서 일했거든. 그런 거 잘 알아. 이미 이웃들한테도 말 돌려놨어. 제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제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명예가 저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손녀 수빈의 말이었어요. 엄마, 그럼 진짜 에르메스백 2개 사주는 거지? 나 친구들한테 벌써 말했단 말이야. 그리고 스위스 유학도 확정이고. 수빈의 눈빛에는 부끄러움도 망설임도 없었어요. 그저 당연하다는 듯 제 집을 팔아 자기 욕심을 채울 계산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아이에게 해준 게 얼마인데요. 명품 운동화, 비싼 가방, 과외비까지 모든 걸 아낌없이 줬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할아버지 요양원 보내서 내 방 넓히고 내 돈 늘리자는 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어서 통장들을 꺼내봤어요. 예금 통장, 적금 통장, 연금 계좌. 이 모든 것들이 그들 눈에는 숫자로만 보였겠구나 싶었습니다. 이쯤 되면 제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아시겠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계획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악랄했습니다. 며칠 후 은정의 친정어머니 최 여사가 우리 집에 왔어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최 여사는 예의상 인사만 하고는 바로 은정과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복도 끝 작은 서재로 들어가서 책을 펼쳐든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거실과 가까워서 대화가 다 들렸거든요. 은정아, 치매 관찰일지는 어떻게 되고 있어? 엄마, 벌써 3주째 쓰고 있어요. 날짜 헷갈리는 것, 같은 말 반복하는 것. 없는 일도 만들어서 써야죠. 의사들이 그런 걸 제일 중요하게 보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없는 증상을 만들어서 기록하고 저를 치매 환자로 몰겠다는 거예요. 저는 서재에서 슬쩍 나와 화장실로 향하는 척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아버님, 물 한 잔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최 여사가 물을 마시면서 제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마치 환자를 진단하는 것처럼요. 요즘 몸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은정 말로는 가끔 깜빡거리신다고.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최 여사와 은정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저녁 식사 후 지훈이 집에 돌아왔어요. 거실에서 세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 척하면서 들었어요. 지훈아, 병원은 언제 데려갈 거야? 최 여사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신경과 예약 잡았어요. 제가 의사한테 미리 말씀드려 놨고요. 뭐라고 했는데? 최근에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시고 같은 말씀을 반복하신다고 했어요. 은정이 끼어들었어요. 어차피 오래 사실 것도 아닌데 좀 저렴한 요양원으로 알아봐야겠어. 맞아. 월 350만 원짜리로 충분해. 어차피 기억도 못 하실 텐데. 최 여사의 말에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연금이 월 250만 원이니까 100만 원만 보태면 되겠네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덜덜 떨렸어요. 회계사인 아들이 제 연금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니요. 그럼 집 매매는 언제? 요양원 보내고 나서 바로 진행할게요.
부동산 업체도 이미 알아봤어요. 28억이면 세금 떼고도 24억은 남겠네. 최 여사의 목소리에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수빈 유학비, 명품값 빼고도 충분히 남아요. 은정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그리고 이웃들한테도 미리 말해둬야 해. 요즘 많이 이상하시다고. 벌써 해수기모한테는 말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 사시는 분한테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벌써 이웃들에게까지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니요. 35년간 정직하게 살아온 제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완벽했어요. 병원 출신인 은정이 치매 증상을 조작하고 회계사인 지훈이 법적 절차를 처리하고 최 여사가 뒷받침해주는.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35년간 교사였어요. 아이들의 거짓말과 꾀병을 얼마나 많이 봐왔는지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진짜 연기를 해볼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저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훈이 부산에 있는 누나 미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지훈이 제 앞에서 대놓고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누나, 아버지 일로 전화드렸어요. 응, 무슨 일인데? 미연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렸어요. 아버지가 요즘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TV를 보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뭐? 아버지가? 네. 우리 은정이 병원에서 일했잖아. 그런 쪽으로는 확실히 눈이 밝거든.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고 하더라. 지훈의 거짓말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어떤 증상인데? 같은 말 계속 반복하시고 날짜도 헷갈리시고 어제는 가스레인지 켜놓고 잊어버리셨어요. 가스레인지는 완전히 지어낸 얘기였습니다. 정말? 그럼 병원에는 가보셨어? 다음 주에 모시고 갈 예정이에요. 근데 누나가 한번 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연이 한참 생각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다음 주말에 올라갈게. 아이들 학교 때문에 자주 못 가는데. 전화가 끝나고 지훈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미연 누나가 다음 주에 온다고 해요. 그래, 반갑겠네. 아버지,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건망증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지훈이 저를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면 그런 거 아니겠니? 병원에서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왜? 나 멀쩡한데. 아니에요. 요즘 많이 깜빡거리세요. 어제도 같은 얘기를 3번이나 하셨고, 저는 정말 그런 적이 없었는데, 지훈은 거짓말을 진실인 것처럼 말했어요. 이쯤 되니까 제가 완전히 고립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다음 주말, 미연이 정말 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미연아 잘 왔다. 미연이 저를 안더니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아버지, 많이 야위셨네요. 그래, 나는 모르겠는데.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지훈과 은정이 미연에게 계속 속삭였습니다. 누나, 아까도 같은 말씀을 2번 하셨어요. 정말? 나는 못 들었는데. 누나가 오셔서 그런지 오늘은 좀 나은 것 같아요. 은정이 끼어들었어요. 언니, 정말 평소에는 많이 헷갈리세요. 며칠 전에는 제 이름도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미연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그럼 정말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셔야겠네요. 누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행이다. 지훈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밤에 미연이 제 방에 와서 앉았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왜? 나 멀쩡한데. 지훈이 그러는데. 미연아, 너도 지훈 말만 믿을 거니? 저는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거짓말하실 리는 없지만 치매는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 마지막 희망이었던 딸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걸.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확실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이 돌아간 후 지훈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누나도 병원 가보시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월요일에 예약 잡았어요. 신경과에서 정밀 검사 받으시면 돼요.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오히려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기회가 생긴 거죠. 병원 가는 날이 왔습니다. 지훈과 은정이 양쪽에서 저를 부축하며 신경과로 안내했어요. 마치 정말 아픈 환자를 모시고 온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 김태수 진료 예약된 분입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의사가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그럼 간단한 검사부터 해볼까요? 의사가 질문지를 꺼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몇일인지 아세요? 8월 25일 월요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요. 100에서 7을 계속 빼보세요. 93, 86, 79, 72, 65. 저는 완벽하게 답했어요. 35년간 국어를 가르쳤는데 이런 계산을 못할 리가 없죠.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지 능력은 전혀 문제 없으시네요. 그때 지훈이 끼어들었어요. 선생님, 집에서는 정말 심해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은정도 거들었습니다. 저희가 일지를 써왔어요. 보세요. 은정이 공책을 꺼내서 의사에게 보여줬어요. 8월 15일 마이너스 아침에 약 먹었는지 4번 물어봄 8월 18일 마이너스 점심 메뉴를 기억하지 못함. 8월 22일 마이너스 며느리 이름을 박은정이라고 불러야 하는데 박미정이라고 부름. 모두 거짓으로 꾸며진 내용이었습니다. 의사가 일지를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집에서의 증상과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가 다르네요. 선생님, 오늘 병원 온다고 해서 긴장하셨는지 평소보다 또렷하세요. 지훈이 능숙하게 설명했습니다. 의사가 저를 다시 바라봤어요. 어르신, 정말 그런 증상이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보세요, 선생님. 본인은 모르신다고 하죠. 은정이 마치 안타까운 것처럼 말했습니다. 의사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오늘 검사로는 특별한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가족분들 관찰 기록이 있으니까.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료 기록지 뒷면에 뭔가를 적어서 의사에게 건네줬어요. 의사가 기록지를 받아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적은 글은 이거였어요. 가족이 거짓으로 나를 치매로 몰아갑니다. 28억짜리 집 때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의사가 저를 다시 보더니 지훈과 은정을 번갈아 봤어요.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선생님, 그럼 지금 진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훈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더 지켜봐야겠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지훈과 은정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이상해. 분명히 치매 진단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음 주에 다시 가봐야겠어.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반격이 성공한 거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날 밤 저는 더 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희가 유럽 여행을 가게 됐어요. 은정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갑자기 엄마가 12일 일정으로 보내주신다고 하세요. 지훈도 기뻐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여행이네요. 수빈이도 너무 좋아해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최 여사가 며느리에게 유럽 여행을 보내주는 이유를 모를 리가 없죠. 제가 없는 사이에 아파트 매매 준비를 하려는 거였어요. 언제 출발하는데? 내일 출발해서 12일 후에 돌아와요. 그럼 나는 혼자 있어야 하는 거네. 괜찮으시죠? 어차피 집에만 계시는데. 은정의 말에 수빈이 끼어들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없어도 심심하지 않으시죠? 어차피 곧. 수빈이 말을 흐렸지만 저는 그 뜻을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이 떠난 바로 그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동네 부동산에 가서 우리 집 시세를 정확히 알아봤어요. 아, 강남 타워 팰리스 그 평수면 요즘 28억에서 29억 정도예요. 만약에 금매로 내놓으면 26억 정도면 바로 나가겠는데요.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예금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금액이 크신데 괜찮으세요? 네,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고 해요. 35년간 모은 예금 12억을 모두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은행에 새로운 계좌를 만들었어요. 셋째 날, 저는 분당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이 정도면 혼자 살기에 딱 좋겠네요. 네, 요즘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18억짜리 깔끔한 신축 아파트였어요. 계약하고 싶어요. 지금요? 돈은 준비되셨고요? 네, 현금으로 할게요. 넷째 날, 저는 강남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깜짝 놀랐어요. 가족분들은 아세요? 여행 중이에요. 돌아와서 얘기하려고요. 26억에 금매로 내놓으시는 거 맞죠? 네, 빨리 처리하고 싶어요. 다섯째 날부터는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40년치 살림을 정리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죠. 여섯째 날, 저는 이웃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혜숙이모, 잠깐 얘기 좀 해요. 어머, 태수 씨, 무슨 일이에요? 제가 이사를 가는데 며느리가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는지 궁금해서요. 아, 그게 은정 씨가 요즘 많이 깜빡거리신다고.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혜숙이모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사실 저는 평소와 다른 걸 못 느꼈는데요. 오히려 더 또렷하신 것 같았어요. 그렇죠? 저도 멀쩡한데. 이웃들 대부분이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은정이 일방적으로 퍼뜨린 소문이었던 거죠. 11째 날 이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새 아파트는 작지만 아늑했어요. 무엇보다 제 이름으로만 된 집이었죠. 12째 날 저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열쇠를 부동산에 맡기고 새 주소로 주민등록도 옮겼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돌아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유럽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저는 새 아파트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저희 집에 도착했는데 어디 계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분당에 있어. 분당요? 왜 거기에? 이사 왔거든. 뭐라고요? 이사를 언제? 너희 여행가 있는 동안. 지훈이 은정에게 뭔가 소리치는 게 들렸어요. 지금 당장 집에 오세요. 왜? 여기가 내 집인데. 정신 차리세요. 우리 집이 어디예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우리 집? 그 집은 이미 팔았어. 뭐라고요? 지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1시간 후 그들이 분당으로 찾아왔어요. 수빈이 제일 먼저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은 어떻게 된 거예요? 팔았다고 했잖아. 은정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물었어요. 농담이시죠? 농담? 26억에 팔았어. 금매라서 좀 싸게. 지훈이 다리에 힘이 빠져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런 일을 혼자 결정하셨어요? 내 집인데 왜 못 팔아?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상해?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낼 때도 나한테 상의했니? 그 순간 그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을? 모든 걸 다 들었어. 치매 관찰일지도, 요양원 계획도, 에르메스백 얘기도. 수빈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럼 내 유학은요? 내 명품은요? 나 이미 친구들한테 말했단 말이에요. 수빈아, 할아버지 인생도 내 욕심 채우는데 쓰여야 하니? 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울 때 내 삶은 누가 지켜줬니? 그 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고개를 떨구는 모습이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지훈이 마지막으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시 집 사면 되잖아요. 은행 대출 받아서라도. 제발 원래대로 돌려놔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아들아, 가족이라면서 왜 내 아버지를 환자로 만들고 집을 팔 계획부터 세웠니? 이제 와서 무슨 가족이니? 그 순간 모두 말문이 막혔습니다. 침묵만 흐르는 그 자리에서 저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너희와는 더 이상 가족으로 살지 않겠다. 나는 자유롭게 살 거다. 그날 이후 가족들의 몰락은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지우는 회사에서 신뢰를 잃고 결국 해고됐습니다. 아버지 집을 속여 빼앗으려 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거래처는 하나둘 등을 돌렸죠. 은정은 빚더미에 앉아 간병인 일을 전전했고 결국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수빈은 유학은커녕 등록금조차 내지 못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생했고 최 여사는 동네에서 사기꾼 집안이라는 소문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도시로 숨어버렸습니다. 반면 저는 새 아파트에서 진짜 자유를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분당 호수를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문화센터에서 서예와 노래교실을 다니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이웃들은 제 얘기를 듣고 놀라며 말했어요. 태수 씨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저도 자식들 눈치 보며 사는데 용기가 나네요.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 78, 내 인생은 지금부터야. 누구도 나를 함부로 치울 수 없어. 이게 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가족의 탐욕은 무너지고 저는 진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몇 달 전 지훈이 마지막으로 연락을 했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요. 왜? 잘못했다고 사과드리고 싶어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지훈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사과하면 뭐해?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지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가족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아, 나는 이제 혼자가 편해. 하지만 너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 테니까. 그날 이후로 연락이 끊어졌어요. 오늘도 저는 새 아파트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일기를 씁니다. 78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참 맑습니다. 자유로운 하늘이에요. 나이를 무기로 삼아 남을 얕보는 사람은 결국 무너지고 끝까지 스스로를 지킨 사람은 반드시 자유를 얻는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응원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